안녕하세요. 생생한 현장감과 깊이 있는 분석을 더한 이 시각 뉴스 마포스퀘어의 문희정입니다. 이 마포스퀘어 1부에서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와 경제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네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사이의 창당 논의가 생각보다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는 지금의 현재의 민주당 그리고 새정치연합과 다른 제3의 신당을 창당을 하는 거고 양측이 제3지대에서 모여서 창당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됐다. 이런 발표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구체적으로 제3지대 창당이라는 것이 어떻게 현실화할 거냐 이 문제를 두고 생각보다 양측의 뭐랄까 신경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굉장히 생각보다는 좀 생각 예외로 뭐 간단하게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이 그동안에도 그 새정치를 강조해왔던 안철수 의원이 좀 이렇게 말바꾸기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꽤 있었는데 네. 내부적으로도 좀 시끄러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모양새가 마치 민주당이 흡수 통합되는 듯한 그런 모양새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경계를 하는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제3지대 창당이라는 문제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게 현실화가 될지 이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쪽의 양측의 좀 신경전, 힘겨루기가 굉장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방안으로 보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양쪽에서 지금 주장하는 바의 핵심들이 조금 다른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기존의 민주당은 당 전체가 이 제3지대 창당에 함께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반면에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사실상 민주당이 선 해산을 하고 제3지대에 같이 모여서 창당을 하는 이런 방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얼핏 들으면 뭐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느냐 싶은 대목이 있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지금 정당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사실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창당 과정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새정치연합의 소속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당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식은 사실은 정당 전체가 옮겨가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당 전체가 가고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개별적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모양새상으로 보면 민주당의 새정치연합의 개별 그 참여자들이 흡수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계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대로 민주당을 선 해산하고 민주당이나 새정치연합 양측 모두 개인 자격으로 다들 참여를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방식이라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제1야당이고 또 의석수가 126석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국고보조금도 굉장히 액수가 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고보조금을 뭐 지금 만약에 정당을 해산을 하게 되면
국고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고요. 이게 지금 현재 뭐 얘기되는 것만 뭐 126억 정도 뭐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국고 보조금이 없이 사실은 새롭게 정당이 만들어지더라도 금방 당비로 이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좀 현실적인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오늘 지금 양측 실무진들이 회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경선 방식도 방식이지만 이 창당 과정을 어떤 경로를 밟을 거냐 이걸 두고 좀 논의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오늘 내일 새 결론이 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새롭게 정당이 만들어지더라도 국고 보조금을 기반으로 해서 정당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자면 민주당은 당 전체가 함께 옮겨가되 새정치연합 쪽에서 그 합류하는 방식을 조금 융통성 있게 가져가는 방안이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지금 새정치연합이 발기인 대회를 하던 중간에 지금 일단 모든 상황을 올스톱 시켜놓은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새정치연합도 빨리 최소한의 규모로 해서라도 정당의 형태를 갖춘 다음에 새정치연합의 공식적인 당과 민주당이 제3지대에서 통합을 하는 이 합당 형식을 갖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앞으로 이 논의 과정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새누리당 얘기를 좀 해보죠. 이 지방선거 공천은 물론이고 차기 원내대표를 두고도 박심 논란이 적지 않다고요? 이게 이제 매번 이 집권 여당의 주요한 뭐 공직 선거자, 선거 후보자 선정 문제나 아니면 원내대표나 당대표 이 선출 과정에서 보면 이 청와대의 의중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또 굉장히 관건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 정권 들어서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여당이 지난 1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넘게 사실은 여당이 별다른 역할을 못한다. 청와대에 계속 끌려다닌다. 일방통행식으로 당청 관계가 형성된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네네. 말씀하셨던 대로 특히 이제 현 정부 들어서서 그런 움직임이 유달리 조금 더 정도가 좀 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보면 특히 이제 어제 공식적으로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이 중진차출론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판을 좀 짜면서 후보들에 대해서 중진 의원들의 출마를 좀 압박해 왔다. 이런 뒷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유정복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출마하면서 사실은 이미 인천 지역에서도 여론조사만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논의를 시작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사실상 청와대에서 후보의 선정 문제 그리고 실제로 그 후보의 대진표 진용을 갖추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좀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어제 특히나 이제 유 전 장관이 그 국회 정론관을 찾아서 자신의 출마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덕담을 했다 이런 얘기를 두고 지금 민주당이 발끈해서 사실상 선거 개입한 것 아니냐 그래서 선관위 오늘 고발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이 논란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왕에 결심하셨으니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보기에 따라서는 덕담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민감한 선거 시기 더군다나 유정복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선거 실무를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안전행정부의 장관이었다는 점에서 그렇죠.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발언을 유 전 장관이 소개한 게 좀 너무 경솔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박심 논란이 이 후보 선정 과정, 특히나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당내에서조차도 좀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좀 눈여겨볼 것, 지금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한 건데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주류 측의 대표 선수격이었던
이제 남경필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 쪽으로 돌아서면서 사실상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친박 내부 싸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친박계 후보들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완구 의원, 또 유기준 의원, 정가변 의원 이들 사이에 이미 교통정리가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면 사실상 이완구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하는 쪽으로 단일 후보로 해서 추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게 이제 이완구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친박 주류 핵심 인사들 그 그룹에는 포함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완구 의원 같은 경우는 세종시 파동을 거치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고 지금도 범친박계 정도로 분류는 되지만 사실 개별 의원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굉장히 두텁다는 건 거의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권 2년 차에 실제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이런저런 청와대 국정운영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그 메인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게 맞다. 이런 게 이제 그동안에 논의는 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경선 과정 없이 사실상 이완구 의원으로 낙점이 됐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경쟁자들이 출마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 그만큼 지금의 여당 이 집권 2년 차에 들어서서도 여전히 청와대에 좀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여당의 모습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미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런저런 비판들이 나오는데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염치 없는 새누리당 이런 표현을 제가 몇 차례 쓴 적이 있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좀 박심 논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와대도 조금 너무 당연시하고 오히려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나오겠지 정도로 좀 너무 가볍게 치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나올 정도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좀 무감각해진 정도를 이미 넘어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들에게 국민의 비판이나 국민의 눈치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박심만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거 또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양 기자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와 정가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직 그만두고 인천시장 나간다고 선언하는데 저는 오늘 안전행정부 장관직을 사임하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입니다. 장관직 그만두면 문제 없을까? 박광훈 민주당 대변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선거관리 주무장관이 선거가 9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출마를 위해서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또 사퇴를 시키는 것이 과연 사리에 맞는 것인지, 더욱이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고는 여기서 터지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 장관은 박 대통령이 자신의 출마 보고를 듣고 결단을 했으면 잘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사무총장의 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일 것이다. 또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은 전국의 선거관리 공무원들과 행정부 공무원 전원에 대해 여권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시나 다름없다고 보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발언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날 밤 JTBC에 출연한 유정복 장관.
자기가 너무 솔직한 것 같다며 너스레. 그러면 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10년 가까이 이렇게 정치를 함께 이제 가까이서 해왔는데 비서실장 출신이시기도 하니까요. 비서실장 출신이고 또 지금 장관 아닙니까?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과 제가 뭐 출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 그럼 뭐 서로 눈만 보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덕담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공표되는 순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솔직하게 순수하게 대통령 덕담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으면은 제가 그거는 솔직하지 않은 것이고. 그런데 주목되는 점. 유정복 장관은 아직 자기가 현직 장관이라고 강조. 현직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하고 대통령이 자기를 밀어준다고 말하면 이거야말로 선거 개입 아닌가. 논란의 당사자인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전 장관이 아니라 아직은 현 장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내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 청와대에 확인해 봤더니 그냥 내일 임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냥 전 장관으로 불러도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아니, 그냥 이제 사실관계가 현 장관이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 했던 말. 우리 정부에서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진짜 엄단하세요. 엄단.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마포스퀘어 일부 문희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경제뉴스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에서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한 세부 실행 과제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정부가 오늘 그 M&A 활성화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전문가하고 부처들끼리 합의를 해서 결정한 내용이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일단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국내 이 M&A 시장 거래가 금융위기 이후에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고 또 특히 2013년도 들어서 굉장히 크게 위축이 됐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위축이 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좀 지연이 되고 중소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 투자 자금을 이제 원활하게 회수하기가 어려워서 성장의 기회가 이제 제한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정부에서는 이제 시장 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서 경제의 역동성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 M&A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정부에서 왠지 그 시장 기능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이렇게 으스스한 느낌이 들어요. 이 내용도 오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보면 먼저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금융전업그룹 또는 전업계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에 따른 제한을 완화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자산 5조 원이 넘게 되면 이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그러니까 대기업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대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뭐 여러 가지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변동 사항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생기고 또 자본시장법상에 5년 내로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되는 의무 같은 이런 것들이 좀 생겨서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금융 전업 그룹이라든지 이런 사모펀드 같은 것들이 5조 원 이상 이제 투자를 하기를 꺼려 했었어요. 왜냐하면 5조 원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5조 원 내에서만 이제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그 펀드나 이런 것들이 5조 원 이상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투자가 더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번에는 이 대기업이 출자한 사모투자펀드 같은 경우에 이번 대상에서는 그 제외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제 상황을 보고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요 이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모투자펀드가 투기자금 회수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그 사모투자펀드가 최대 주주인 기업에 대해서도 상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모투자펀드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일반적으로 그 이
펀드라고 하면 사모펀드가 있고 공모펀드가 있습니다. 아,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요? 네. 네. 근데 공모펀드는 우리가 왜 이제 가끔 경제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어디에 투자하세요라고 공모펀드 이제 그 광고 같은 게 뜹니다. 그 경제신문 밑쪽에 보면. 그래서 뭐 한 구자당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가 뜨면 거기서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투자자를. 네. 그게 이제 공모펀드라고 하는 거고, 이런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지 못하는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공모펀드고 불특정 다수로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사모펀드는 소수의 몇 명 자본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근데 공모펀드보다도 금액이 더 큰 경우도 많고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제한이 공모펀드보다도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특정 기업이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같은 것들을 좀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꺼리는 게 있으신 분들은 이 사모펀드를 굉장히 좀 선호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규제들이 있었던 건데 지금 이제 오늘 이 정부 발표에서 그런 규제들을 다 풀어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네네.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사모 투자 전문 펀드라는 게 이제 PEF예요. PEF. 이거는 PEF라는 이 그 사모 투자 펀드는 뭐냐면 사모 펀드 중에서도 이 사모 투자 펀드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업의 주식만을 이제 그 사들여서 그 기업의 경영권을 가지고 와서 그 기업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리모델링 한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기업의 경영권을 가지고 와서 이 기업을 조금 이제 바꿔서 더 이제 비싸게 다시 되파는 거를 목표로 하는 그 펀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고 투기적인 면이라든가 또 아무래도 이제 그 펀드라고 하면 투자 수익률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그 투자 사모 펀드 같은 것들이 사모 투자 펀드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을 상장을 할 경우에는 그런 피해가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모 투자 펀드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자 하면 그 실질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이 사모투자 펀드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 상장이 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규제들을 좀 풀어서 최대 주주가 이 사모투자 펀드인 경우에도 상장을 실질적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풀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잘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는 건가요? 그런 확률이 높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모투자 펀드의 경우에는 어쨌든 장기적인 그것도 물론 생각을 전혀 안 하진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거나 기업 측면에서 어떤 그 좀 기술 개발이든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가 상충할 수 있게 되고 개인 투자자들 혹은 기업 자체에는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진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번에 그 금융전업그룹이라든지 그 PEF 사모투자 펀드에 대해서 이런 규제들을 좀 풀어주면서 예전에는 이런 두 이제 펀드나 그룹들이 이 M&A 시장에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들어와도 어떤 이렇게 M&A를 한다라고 해도 의결권도 제한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그 제한들이 생기기 때문에 큰 이득을 볼 게 없었거든요. 상장도 하지 못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제한들을 다 풀어줘서 경영권도 주고 계열사에서 이제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게 해주고 할 테니까 들어와서 돈을 갖고 와서 투자를 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유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그 여러 가지로 그 위기에 파산 위기에 빠져 있는 그룹이라든지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 조정을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마련을 한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좀 위험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너무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 외에도 다양한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자금 지원 등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 일부에서는 원래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단순한 그 규제 완화 정도가 아니라 자산 5조 원이 넘는 PEF라든지 금융전업그룹에 대해서는 아예 대기업 집단 이 설정 자체를 이제 하지 않는 쪽으로 원래 처음에는 방향을 정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공정위 쪽에서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냐라고 반발을 해서 좀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만 그 방향을 틀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규제를 완화하면서 M&A가 활성화가 되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뭐 중소기업의 어떤 투자 자금 회수가 용이해질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될 경우에 정부의 말처럼 정말 경제 역동성이 제고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시장이라든지 그 자본시장 이 상황이 오히려 이런 그 긍정적인 작용으로 어떤 효과가 나기보다는 부작용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규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도 그런 것들로 해서 부작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미리 좀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제들을 갖고 있던 건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풀어버리게 되면 결국에 이제 돈이 많은 자본가라든지 대기업 그룹들에게만 더 유리한 그런 그 제도 규제 완화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검은 머리 외국인 투자자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투자로 잡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뭐 펀드라든지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국내 이제 뭐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뭐 2세, 3세라든지 아니면 자본가들이 마치 외국인인 것처럼 투자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자본이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아니면 대기업들이 이제는 티나게 그 문어발 확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열사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위기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구조조정을 빠르게 한다라고 이런 방법들을 적용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가 그 위기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경제 구조의 왜곡인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런 규제 완화들이 당장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문제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조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언제쯤이면 우리 경제 정책이요, 정말 기본부터 바로잡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게 될까요? 항상 나오는 것들이 미봉책 아니면 오히려 더 시장을 왜곡시키고 그 왜곡의 심화를 가져오는 정책들밖에 없어서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속이 터질 노릇입니다. 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자, 오늘도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와 함께 경제 이야기 해봤는데요. 조금 마음을 식히셔야겠죠. 자, 마포스퀘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김은교 교수님과 함께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